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영화는 파트릭 쥐스킨트의 작품 향수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작품이고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저도 제가 학생 때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일종의 성장 소설로서, 교양 소설로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괴테의 빌헬 마이스터 수업시대 이런 게 이제 다 교양 소설이죠. 이런 교양 소설은 어떤 소설인지 아십니까?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그 여러 가지 도제로서 연습도 하고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그 분야에서의 최고의 경지에 오를 때 우리 독일어로 마이스터 대가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인생의 역경 과정을 성장 과정을 그린 소설을 보통 교양 소설, 성장 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성장 소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괴테의 이 빌헬 마이스터 수업시대 이런 게 이제 다 교양 소설이고 성장 소설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교양 소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빌헬 마이스터 수업시대에서는 주인공 빌헬름이 그 완성된 어떤 세계를 직접 찾아 나서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좀 미성숙한 어떤 개인이 그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 그 근대사의 어떤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게 이제 교양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현실이나 인생 본질 사이에서 어떤 괴리, 차이점을 발견하고 좀 역설적인 상황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런 갈등의 연속 속에서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비렐름 같은 경우에는 여행하기 전에 가졌던 인식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자기가 더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현실의 어떤 다양한 면을 체험하면서 어린 시절에 어떤 자기가 가졌던 꿈을 이제는 지향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어떤 과정,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험이 이 근대 소설에서 주로 사용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은 독일 사실주의에서 계속해서 토마스 만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작품은 이렇게 이제 완결된 총체성이라고 하죠. 영어의 토털리즘이죠. 이제 그래서 총체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어떤 이야기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근대 소설 있죠. 이 근대 소설의 전통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가면은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런 진정한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평가되는 게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라고 일컫는 파트릭 쥐스킨트의 향수라는 작품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부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근대 소설, 성장 소설이나 이런 교양 소설의 어떤 특징이 이제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대 소설에서 그 어떤 전통적으로 나오는 주인공 이야기, 주인공 중심으로 한 이야기 구조가 이 향수에서도 물론 주인공으로 대변되는 이야기 구조는 유지가 되지만, 달라진 점은 이제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험을 하는 자가 현실에서 그 위대함을 찾으려 한다는 근대 소설의 메시지는 이제 축소됩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냄새라는 감각적인 어떤 소재가 이 작품의 중심이 됩니다. 냄새.
향수라 이제 향수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겠죠? 향수가 이제 우리 몸에 그 뿌리는 향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소재로 해서 문학 작품을 쓴 경우는 그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소설에서는 이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썼지 향수는 후각적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냄새라는 감각적인 어떤 직접성 또 이런 어떤 상호 텍스트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근대 소설에서 나왔던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짜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래서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어디에선가 들은 듯한 한번 반 듯한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익숙한 내용도 나오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재미있고 독특한 어떤 작품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에서 66쪽에 냄새라는 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향수와 관련된 그 소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먼저 이 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궁금해할 수 있어서 영화에서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찾아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는데 줄거리라든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결국 갈 곳이 없어 고아원으로 오게 된 그로누이. 제가 또 보이네. 날 때부터 냄새에 무서울 정도로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좀 어디였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대학원 때인가? 심지어 물속에 있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13살이 될 무렵엔 고아원이 꽉 차버려서 누드질 공장에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를 거쳐간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겪게 되죠. 몇 년을 못 버티고 죽어나갈 정도로 고된 작업장에서 잡초처럼 살아남은 그로누이는 어느 날 배달을 나가게 되는데 그루누입니다. 난생 처음 더욱더 큰 세상에서 많은 냄새를 발견하며 감탄하게 되고 근데 자기 몸에 쓰는 냄새가 안 나요. 특이하게도 냄새 굉장히 민감하고 모든 냄새를 구별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 쓰는 냄새가 안 난다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나는 향수 냄새에 이끌려 정신없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엔 향수 가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는 너무나 좋은 향기에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살구를 팔고 있는 여인의 향기였습니다. 그녀의 향기에 취해 아주 대놓고 스토킹을 하다 그녀와 마주치게 되고 제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다 결국 의도치 나오네요. 않게 그녀를 죽이고 마는데 그 사실도 잠시뿐 정신없이 그녀의 온몸에 채취를 맡다가 향기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자신이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데 그날 밤 그로누이는 향기를 영원히 간직하겠노라 다짐합니다. 당시 파리에서 향수를 만드는 사람 더스틴 중에 호프만이에요. 이 발디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알겠습니까? 더스틴 호프만. 한때는 꽤 유명했지만 퇴물이 되었고 사랑과 영혼을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 하찮게 여겼지만 뒤에서는 그를 동경하며 그와 같은 향수를 만들기를 향수에 희망했습니다. 대갑니다. 사람 제조법에. 어느 날 그로누이가 가죽 심부름으로 그를 찾아오게 되었고 My nose knows all the smells in the world. It's the best nose in Paris. Only I don't know the names. I need to learn the names. Learn them all. No, basta!
Don't interrupt me when I'm speaking. You are both impertinent and insolent. 사랑과 영혼을 당장에 제조해 보이겠다는 그로누의 말에 You should have the opportunity now, this very moment. 재료를 단번에 찾아 바로 제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Stop! Stop it! That's enough! Basta! You know nothing. 그보다 더 좋은 향수를 만들어 보이겠다며 제조를 시작하는 그로누이. 발디니는 자존심 때문인지 그를 돌려보내고 Master, Go now. 뒤에서 몰래 그 향을 맡게 되는데 꽃밭에서 여인의 키스를 받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황홀해합니다. 바로 다음날 발디니는 그로누이를 사게 되는데요. 역시나 그를 거쳐간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로누의 향수가 미친 듯이 팔리면서 발디니는 다시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향수 13병의 이집트 전설을 얘기해주는 발디니. By adding an extra note. One fiber for one single moment. Every person on earth believed. 향기를 간직하고 싶다던 그로누이를 위해 장미 천송이의 향기를 증류기에 담아 한 방울의 향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고 The very soul of the rose. What have you done? 그로누이는 증류기계에 온갖 것들을 담아 향수를 만들려 하는데 you lied to me. That doesn't smell. Of course it does. What's this? I don't smell a thing. Basta! Does it smell like Come! 하다하다 고양이까지 넣게 되고 With the cat! Of a cat, and you can distill the scent of you or me! 그로누이는 절망감에 죽을 병까지 걸려 드러눕게 되는데 Yes, 그라스의 증류가 아닌 다른 향수 기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주일 만에 멀쩡해져 그에게 각종 향수 제조법을 얻고 발디니는 그에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가 곁을 떠나자 역시나 발디니도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누이는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자기 자신한테는 냄새가 안 나요. 그게 좀 이제 이 주인공이 괴로워하는 점인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서부에서 향수가 발달한 거는 알다시피 이쪽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죠.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린내라고도 하고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서양 사람들 타면은 좀 알싸한 그런 냄새가 나죠. 그게 이제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수가 이제 좀 많이 발달했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줄거리를 봅시다. 어디선가 밀려오는 진한 여인의 향기에 황홀감에 빠지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녀를 냄새만으로 스토킹을 하여 집까지 알아내고 마는데 그로누이는 곧장 그라스의 냉침법을 배우게 되고 The whole art of enfleurage is to allow the flowers to die slowly. I said no. suit yourself? 도둑질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하였나요? 이미 한 번 살인을 경험해본 그는 향수를 만들기 위해 한 여성을 재료로 사용하고 하는데 별 소득이 없자 이번엔 창녀를 불러 그녀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도구를 꺼내자 그녀는 거부를 하게 되고 Get out of here. 결국은 그녀 또한 살해하고 맙니다. 향수 때문에 연쇄살인자가 그녀의 되죠. 몸으로 향수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그녀의 강아지가
그루노이를 주인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발디니가 말했던 전설대로 그루노이는 13병의 향수병을 준비하게 되는데, 한편 로라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장에서 쌍둥이들의 제안으로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데, 아쉽게 실패하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알비와 프랑스와 쌍둥이 자매는 그루노이의 제물이 되어 결국 향수가 되고 맙니다. 결국 고위층들이 모여 그를 잡으려고 회의를 열게 되고, 그럼에도 여인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갑니다. 그렇죠. Beauty. We know he doesn't want their virginity, so it seems to me that it's their beauty, it's A collector. Of what? Their hair? 그 말에 애꿎은 가발가게 사장이 몰매를 맞게 되고, It's not a matter of faith. There's a murderer out there, and we must catch it. 결국 한 병을 제외한 12병의 향수를 모으게 되는 그루노이. 13번째에 아마 잡힐 The 겁니다. blossom of this city, 꼬리가 길면 결국 and by 잡히죠. his wanton acts, banned from our holy presence, ejected from. 그루노이는 이제 마지막 제물인 로라를 몰래 지켜보는데, 미드가 무척 뛰어나네요. Don't argue. 그녀가 말을 듣지 않자 아버지는 결국 따귀를 때리는데, 으슥한 골목에서 결정적인 순간 로라를 찾아낸 아버지.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로라의 아버지는 밤잠까지 설치게 되고, Did you open the window? No. Why? 뭔가 불길한 예감에 먼 곳으로 떠나려는 로라와 그의 아버지. 멀어져가는 그녀를 느낀 그루노이는 수십 킬로나 떨어져 있는 로라의 향기를 맡고 맙니다. 한편 그가 숨긴 시신들이 발견되었고, 그날 밤 그루노이에게서는 어떠한 냄새와 인기척도 없었고, 냄새로 열쇠가 있는 위치도 알 수 있었죠. 그녀 역시 그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결국 전설대로 그는 13병의 향수를 완성하게 되었고, 13번째죠. 냉침법으로. 그 순간 들이닥친 군인들로부터 포위되고 끌려와 고문을 당하게 결국 되는데, 잡히죠. I will climb through your blood and sit beside you. 그루노이는 사형대로 올라가기 전 숨겨두었던 13개의 향수가 담긴 향수병의 뚜껑을 열게 되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광장에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지만 이 향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도취되는 겁니다. This is no man. This is an 마치 BTS가 나타난 양 모두가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열광하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결국 사형장에 모인 사람들은 사랑의 향기에 취해 미친듯이 옷을 벗어대며 사랑을 나눴고, 그루노이 자신이 꿈꾸던 대로 모든 이들을 무릎 꿇게 만들 향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can't fool me. 결국 로라의 아버지가 나서게 되는데, 그루노이에게서 그녀의 향기를 느낀 것인지 결국 칼을 버리고 무릎까지 꿇게 됩니다. 화면이 왜 있죠? 절대적인 향수를 지녔지만 너무도 외롭고 쓸쓸하였던 그루노이는
다시 파리에 도착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Factory memories drew him back to the place where he was born. 그리고 가난에 찌든 한 빈민가로 가서 결국 남은 향수를 전부 머리 위로 쏟아버리는데 An angel. I love you. 이제 실제 작품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빈민가인데 실제 작품에서는 노숙자에 있는 공동묘지인데 조금 다릅니다. 각색이 됐어요. Purely 죽죠. 사람들 out of love. 뜯겨서 죽습니다. 아, 저 향수 너무 탐난다. 이렇게 이제 영화로 줄거리를 보니까 여러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다시피 근대 소설에서는 주요 소재가 뭐 좀 이성이라든지 어떤 그 조금 다르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는 새롭게 발견된 감각이라는 게 이 문학 작품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 감각이 예전에 진지한 문학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 예를 들면 뭐 성충동이나 피와 죽음에 대한 갈망이나 이런 게 문학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 감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인식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각적인 것만 작품에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근대 소설에서는 보통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좀 독자적인 영역으로 이 감각이 문학 작품에서 활용이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죠. 그래서 호케라는 비평가는 이 향수라는 작품에서 감각 향유로서의 어떤 산문이 가능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고 그동안 소설 매체인 종이와 글자에서는 절대로 느끼기 힘들다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우리 오감 중에서 후각이 이 작품에서 실감나게 묘사되면서 이제 전체의 줄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주인공 그루누이가 사실은 그 시장이 원래는 묘지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 묘지를 폐쇄하고 만든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생선가게에서 탄생합니다. 그 보면은 이제 영화 리뷰 이제 여기 이제 잠깐 소설의 영화 리뷰를 잠깐 볼까요?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제 예고편이지. 아까 광장에서의 그 장면이에요. In 18th century France, Jean-Baptiste Louis was born with a talent that made him unique among mankind. Stones, warm stones, water, frog. His phenomenal sense of smell was a gift that had been given to him, and him alone. Master, can I come to work for you? My nose knows all the smells in the world. 자, 태어날 때 이제 그 아이 쪽에 그게 아이 쪽에 이제 정리를 여기 막 이 그림을 봅시다. 이제 요게 이제 그 뭐 해당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주인공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제 과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이 후각이 남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시장에서 이제 태어났지, 그죠? 생선 가게에서. 그래서 시체들의 냄새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런 비린내 나는 이런 게 이제 좀 심하죠. 생선 가게 이런 데는, 그죠? 이런 시장에서 향수의 달인이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기 꼬마 아기 때 나오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 신선한 버터나 또 우유에 적신 과자나 캐러멜 냄새나 이런 젖먹이 특유의 냄새 혹은 심지어 땀 냄새마저도 본인한테는 안 나죠.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후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가지고 있는 단어만을 우선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거죠. 학교에 안 다니고 글자를 못 배우니까. 그래서 그루누이는 이름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을 못하죠. 배우지 않았으니까 글자를. 그래서 그루누이의 말은 감각기관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몸의 일부, 대상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인식 안 되는 사물은 그에게 대상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대상 지칭이 확인하지 않은 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추상적 개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냄새도 그 자체로 묘사되기보다는 비유나 비교를 통해서 이제 표현됩니다.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후신경과 관련해서 사물을 지칭하는 말은 사실은 용어가 이 사람한테는 부족하지만 선천적으로 이렇게 아주 민감한 후신경 때문에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 밖의 사물들을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인식하고 냄새로 인식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무 냄새를 맡으면 그 나무의 종류라든지 나무 상태나 나무 연도까지 구분할 수 있고, 우유 냄새를 맡으면 그 온도라든지 농도나 성분까지도 알아낼 수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상적인 악취든 독특한 향수든 여전히 이 주인공한테는 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냄새일 뿐이죠. 그래서 아직 그에게는 냄새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냄새를 만드는 공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까 영화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 주인공의 정신활동을 처음으로 야기하는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 냄새의 발원지를 추적해 보니까 13세가량의 붉은 머리에 하얀 피부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에도 잠깐만요. 여기 대사, 작품 속의 대사를 볼까요? 여기에 나오죠. 보세요. 그녀의 땀은 해풍처럼 신선했고 머리카락의 기름은 호두기름처럼 달콤했으며, 음부 알죠? 여자의 그 주요 부위. 음부는 수련 꽃다발 냄새를, 피부는 살구꽃과 같은 향내를 풍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냄새들이 아름다운 소녀와 만나서 하나의 향기가 완성된 거죠. 즉 후각과 시각이 서로 결합되어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흥분하죠. 이 냄새 때문에 그 향기를 마음에 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다가가서 자기도 모르게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죽은 시체에 코를 대고 이 소녀 몸 전체 냄새를 들이마십니다. 살인을 하면서도 그는 이 소녀의 향기를 이제 발견하고 향기를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욕구, 완벽한 향수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화에도 나온 것처럼 파리의 그 유명한 향수 제조인인 발디니의 조수로 들어갑니다. 향수 제조 방법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그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유명한 배우 알죠? 그 배우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더 많은 향기의 이름이나 더 복잡한 향수 공식도 배우고 향료를 생산하고 분리 농축하는 그런 어떤 지식도 배우고, 그래서 물질에서 향기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제 학습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스승인 발디니에게서 향수와 관련된 지식을 이제 배울 게 없을 때 떠나지요. 그래서 그루누이가 자기가 갈망했던 향수 제조인 장인증을 이제 받고 길을 떠나는데, 이제 완벽한 향수 추출법을 자기가 습득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자연의 냄새에 도취하면서 아까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7년 동안 인간들과의 접촉을 끊은 채 아무도 살지 않는 산에, 그 화산입니다. 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냄새가 정작 자신한테는 냄새가 없다는 거, 무색이라는 그런 냄새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해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의 냄새까지도 정확히 맞추면서 바로 자신의 채취는 맞지 못한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절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에게 부족한 이 인간들의 냄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자기만의 정체성, 냄새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 냄새가 뭐 인간의 땀 냄새나 또 지방이나 또 저쪽 사람들은 치즈를 많이 먹죠. 치즈 냄새나 또 뭐 시큼한 냄새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 직업에 따라서 또 냄새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고양이 똥, 식초, 소금, 치즈, 정어리, 썩은 달걀 이런 걸 재료로 넣고 또 높은 산에서 자기가 추출해뒀던 꽃향기도 넣고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개인적인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 결과물을 자기 몸 구석구석에 뿌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채취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지나갈 때 보면 주목하고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루누이가 지나가면 이제 이 그루누이 채취를 맡고 옆 사람이 고개를 들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먼 발치에서도 그 채취를 맞으면서 길을 비켜준다든지 공손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이 향수가 인간 본연의 냄새와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도 뭔가 사람을 끄는 마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냄새의 마력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쾌락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누이만이 깨닫게 된 게 아까 우리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 소녀들의 그 아주 사람을 이끄는 매혹적인 냄새를 향수를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소녀들을 하나씩 살해하는 연쇄살인 사건 그죠? 범죄의 단계까지 이제 접어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작품 속에서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가 이전까지는 냄새를 통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이제 자기가 사는 방법을 배웠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천사의 냄새를 이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향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사람들한테 군림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감정이나 표정이나 태도 등이 모두 바뀝니다. 냄새 때문에. 하나같이 이 그루누이를 사랑하고 환호하고 이렇게 열광하고 이게 그루누이 말고는 아무도 모르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 주인공의 삶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데 역시 그의 코를 자극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녀의 향기였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문구에도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사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좀 찌린내도 나고 노인들 씻고도 좀 잘 안 씻는 분은 더 심하죠. 나이 든 사람들 냄새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가 첫 번째 살인 때 향기를 마시는 것에만 그때는 만족했지만 이제는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소유하기 위해서 침지법이라고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꽃향기를 기름에 흡수하는 방법이 침지법입니다. 그 다음에 냉침법은 열을 가하지 않는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이 침지법과 냉침법 등을 이제 나중에 아까 그 발디니한테서 배운댔죠. 익히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제하지만 나중에 이걸 배운 후에는 소녀들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냉침법으로 이제 이 향기를 흡수하게 되는데 만드는 거죠. 병에 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소녀 연쇄살인 사건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또 죽은 소녀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곤봉으로 맞아서 죽은 이제 소녀들의 시체들이 나오는데 주로 보면 머리카락이 없고 전부 알몸이었습니다. 이렇게 24명의 소녀가 희생되었지만 이제 경찰이 못 잡죠. 그래서 살인마 이 그루누이가 24명의 육체, 머리카락, 옷에서 추출한 이 에센스를 각각 24개의 향수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24번째 살인을 기도하다가 그
25번째죠. 25번째 소녀를 살해하고 머리카락을 잘라내어 그 유지를 바른 수건에 이 소녀의 몸뚱이를 놓고 아름다운 향기를 빨아들입니다. 그 극도의 행복감에 빠지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는 이 그르누이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묶여서 잔인한 고문을 통한 처형이 이제 선고됩니다. 그런데 아까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 집행일에 그르누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처형되어 몸을 드러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 주인공 몸에 뿌려진 향수 때문에 삽시간에 광장에 모인 군중들이 정신을 혼미한 상태로 만듭니다. 사형수를 보고 절대로 살인자일 수 없다, 그가. 그런 확신을 사람들이 갖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를 살인마로 규정하면서 이 잔인한 살인마를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광장에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전부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그르누이를 사랑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마치 아까 영화에서 봤지만 대규모 사이비 종교 행사처럼 그런 장면이 벌어지죠. 이 주인공 그르누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어떤 황홀한 도가니가 차츰 욕정이 발산되면서 나중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서로를 애무하고 이렇게 흥분하는, 광장에서 여자들이 막 옷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리고 남자들은 성경을 꺼내서 선교를 하고, 그런 환락의 도가니로 광장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남녀노소 지휘과 막론하고 말 그대로 어떤 환락의 도가니인데, 이런 사람들을 그르누이는 경멸하고 비웃죠. 자기가 만든 향수로 전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가 향수로 인해서 이 모인 군중들로부터 마치 신처럼 추앙받는 사실에 자기 자신도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그의 마음이 이제 이런 욕정의 인간들에 대한 정오심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르누이는 이제 무죄로 이제 풀려나는데, 그렇지만 더욱 그르누이를 사실 괴롭힌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유독 자기 자신만은 이런 절대적인 도처의 상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법의 상태에 빠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죠? 네. 자기가 직접 만든 그 향수를 몸에 뿌리지 않으면 자기 몸에서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절망해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파리에 도착해서 죽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묘지를 찾아가서 그 묘지가 온갖 종류의 불황자들이 밤에 자는 곳인데, 그르누이가 향수를 몸에 뿌려서 모닥불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불황자들이 모두 이 향수 때문에 그르누이한테 다가가가지고 그의 옷을 찢고 육체를 뜯어내고 칼로 찔러서 그를 먹습니다. 식인한다. 그래서 그르누이는 이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아까 영화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그랬지만 이제 작품에서는 그 묘지 쪽입니다. 불황자들이 모이는. 조금 다릅니다만 크게 변화를 줄 정도의 영향을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내용 각색은 아니니까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은 일단은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는 거, 그리고 향수라는 독특한 소재가 이전까지는 소설에서 사용이 안 됐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활용됐다는 거,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하고, 향수의 규칙이나 공식이나 향수 만들 때 이제 비율이나 구성 성분, 제조 과정 이런 게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면서 재미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원 때 봤는데, 이 주인공이 기괴하게 탄생하는 과정도, 그죠? 시장에서 탄생하는 과정도 그렇고, 인생 유전, 여러 가지 바람만한 인생 과정, 그리고 살인, 추격, 그 다음에 끝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잔혹 소설, 범죄 소설, 탐정 소설 이런 요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그리고 이제 작품 보다 보면 여러 곳에서 어떤 모방의 흔적, 과거의 역사 소설이나 발전 소설의 어떤 요소도 있고, 또 여행 소설의 요소도 있고, 또 에로틱한 그런 요소들도
또 있죠. 이런 다양한 특징, 다양성과 유의성이 독자들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학 비평가들도 호평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 파트릭 쥐스킨트는 이 판매량이나 국제적 인지도나 관련해서 아마 전후에, 전쟁 이후죠, 전후에 가장 성공한 독일 소설가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곳곳에 뿌려져 있는 그 상징적인 뭐 반어적인 어떤 의미도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고, 제목에서도 보면 벌써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이나 에로티시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향수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반대로 범죄나 악을 상징하는 살인자, 이게 이제 부제에서 같이 나오죠. 향수, 어느 살인자 이야기. 이게 한 제목에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좀 대비되는데, 그래서 감각의 유희에 빠진 그 사람은 현실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든지, 욕망이 자제력을 잃는 곳에서 무모함이 시작된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비유가 이 소설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 독서계를 좀, 부르주아 계급 알죠? 프롤레타리아와 다르죠?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은 좀 있는 유상 계급 아닙니까? 부르주아 독서계를 위한 이상적인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또 반면에 심지어 고급문학 작품으로 또 격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 주인공의 코는 숨쉬는 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코는 이제 냄새도 맡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될 때 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숨쉬는 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확인하고 또 즐기고 또 유사한 냄새들로 세밀하게 구분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을 부르주아의 세계로 이끌기도 하면서 또 절망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즉 이 후각이 주인공의 전부입니다. 이 주인공의 실체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정체성이 이 후각인데, 그래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감각적인 어떤 이해를 방해하는 기존의 개념은 이제 여기서는 좀 많이 의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미학의 기초자로 보통 바움가르텐을 언급하는데, 이 바움가르텐이라는 사람이 감각의 가치는 부분적으로는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감각에서 이성의 일부인 좀 인식적인 특징만을 보통 중요시하고, 그전에는 감각을 조금 평가절하했었죠. 여전히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지 감각 자체를 중요한 역할로 인정을 안 했죠. 예전에 이제 근대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감각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근대 소설에서는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에 와서 이게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일원이면서 생각하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만 머물지는 않죠. 우리 인간은 정신의 도움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현실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감각이라는 직접성과 또 외부적 대상물의 밖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철학자 헤겔 알죠? 헤겔은 감각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얘기했던 미학이라는 개념 대신에 아름다운 예술의 철학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대로 원래 모습으로 남지 않고 항상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죠. 이런 변화의 욕구가 결국은 예술을 만들고, 동물한테는 예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점에서 이런 우리 인간의 변화의 욕구 그리고 예술은 둘 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의 충동이나 열정뿐만 아니라
외부의 세계마저도 자신의 정신의 대상으로 만들고 하는 예술 작품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미학입니다. 근대 미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촉발된 정신운동의 결과물이 예술작품인데, 이런 예술작품이 다시 우리 인간의 내부의 자연으로 향해 가지고 그 결과 어떤 자연스러운 충동이나 어떤 열정인 그 자체로 발산되는 것이 아니고 교양이라든지 이렇게 좀 순화되고 정화되지요. 그래서 감각은 예술에서 좀 정신화되고, 반면에 정신은 예술에서 감각화되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정신화된 예술은 우리 인간의 열정이라는 어떤 맹목성이나 충동의 어떤 이런 여기에 빠진 인간을 그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래서 만일 인간이 어떠한 매개체도 없이 자연과의 합의를 이룬다면 이거는 야만이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조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게 예술입니다. 야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감각을 철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으로부터 문학을 해방시키려는 의도가 이 작가 지스킨트의 작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감각성이 주는 어떤 직접성에 대한 즐거움이 이 작품에서 향수라는 작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뭐 미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게 작품에서 표현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표현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지스킨트의 이 작품에서 향수에서 이제 이런 감각성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과 정신의 화해를 우리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 사이의 모순성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죠.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감각은 누군가에게 의미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감각이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 향수에서 보면은 감각은 정신과는 반대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띠고 절대성의 감각적 표현으로서의 어떤 종속되는 위치가 아니고 이제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일대 혁신을 이루는 작품이 이 파트릭 지스킨트의 향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작품에서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패러디와 또 다른 작품에서 모방한 흔적들이 많이 나온댔죠. 우리 책 자료 73쪽에 보면은 여기입니다. 이 작품의 형상 원리, 패러디와 혼성 모방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어떤 작품에서 본 듯한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을 좀 패러디했고 모방한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찾아내는 재미가 좀 솔솔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50분 다 됐는데 오늘 일단 여기서 수업 내용을 끊고 다음 시간에는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패러디와 혼성 모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면 여러분 좀 지루하지 않게 동영상을 조금씩 보고 이 내용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히 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